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이제 나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웬만하면 참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영 가만두질 않는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0 중반에서야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애해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지금의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부터 성격까지 다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사실 남편이 인물이 좀 좋아요.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애교도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남자 얼굴을 좀 많이 봐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결혼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늦게라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 다행이었죠.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4살이 어립니다. 지금이야 둘 다 40대라 같이 다녀도 엇비슷하게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남매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남편이 워낙 나이보다 더 동안이거든요.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동차 영업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차를 바꿔야 해서 알아보다가 주변에서 아는 지인이 남편을 소개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외모도 제 이상형이고 성격도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차를 사고 나서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어 제가 먼저 따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연을 만들어보고 싶어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차를 살 때마다 남편을 소개했어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제 덕분에 남편이 급분기에 영업 왕을 했다고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김 사장님 덕분에 영업왕 됐어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사석에서 따로 만나다 보니 저는 남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새 가까워져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야 워낙 좋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달가워하진 않았어요. 당연하죠. 이제 갓 30이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이 좀 빠르다 싶은데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4살이나 연상이니까요.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시부모님은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시진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30인데 뭐가 급하다고 벌써 결혼을 해. 그리고 얘가 겉으로 보기엔 귀티가 흘러도 막내라 철이 없어서 애가 영 사치스러워.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이러다가 아들이 지금 당장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막아보려고 제 앞에서 아들 흉까지 보셨어요. 그래, 이제 간신히 돈 벌기 시작한 애가 뭔 돈이 있어서 장가를 가겠어. 그리고 우리도 아들만 셋이라 위에 두 놈 장가 보내느라 남은 재산도 없어. 이 집도 우리 집 아니고 전세야.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워낙 재산 없는 집이라며 제가 시집 오면 고생만 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막내보다 4살이나 많으면 우리 며느리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네. 그 나이에 어린 형님들 모시기 힘들어. 이게 다 아가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이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요. 시부모님의 반응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인사 가기 전부터 남편이 저에게 신신당부했거든요. 형들이 다 나이가 어린 형수들이랑 결혼해서 제가 막내 며느리인데 나이가 제일 많을 거라 아마 시부모님이 탐탁치 않아 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진우 씨보다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많은 대신 다른 장점이 좀 많아요. 제가 일찍부터 장사를 했는데 자리를 일찍 잡아서 현재 여의도에서 식당도 운영 중이고요. 서울에 아파트도 있어요. 30평대 자가고요. 제 말에 순간 시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다는 말에 두 분 다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우리 누나 완전 능력쟁이야. 그 사람 많은 서울 중심 가서 고깃집을 한다니까? 손님도 많아서 장사도 엄청 잘 돼. 완전 맛집이야. 결혼할 사람한테 누나가 뭐야? 호칭 제대로 해야지. 세아가
가게는 어디에 있어? 아파트는 어디 있고? 가만 보니 남편이 시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인물도 그렇고 상황 파악도 빠른 게 둘이 똑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장사도 하고 아파트도 있다는 말에 바로 저를 새아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옆구리를 쿡 찌르셨어요. 장사 좀 하고 아파트 좀 있다고 뭐 다 결혼시키나? 내 아들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아가씨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아들도 아파트도 있고 가게도 있을 수 있지. 엄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가게를 차리고 아파트를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는 남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시아버지의 반응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어리고 잘생긴 남편은 얻으려면 제가 노력해야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자주 보냈어요. 그리고 생신날이면 저희 가게에 모셔서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노력했더니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결혼 허락의 결정적이었던 건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자동차 영업일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남편이 힘들어했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니 제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영업이야 자기 전문 분야라 손님 상대하는 건 자신 있다고요. 저야 남편이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요. 그런 모습이 시부모님이 보시기엔 마냥 철없던 막내 아들이 저를 만나 정신 차렸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뭘 해도 1년을 못 버티던 놈이 그래도 가게 일은 재밌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기도 사러 가고 늦게까지 장사하고 들어와서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새아기 덕분에 저놈이 적성을 찾았나 보다. 우리 새아기가 복덩이지 뭐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학창시절부터 워낙 공부도 안 하고 사고뭉치였대요. 위에 형들은 다들 공부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해서 잘 사는데 막내 아들인 남편만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잘 버티지 못하니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죠. 아주버님이나 시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사고뭉치 막내 아들이 저를 만나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저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거든요. 남편과 저는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고 둘이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꿈만 같았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는 꿈도 안 꿨었는데 이렇게 빨리 생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꿈만 같았던 것도 잠시 아이가 생기니 모든 생활이 다 뒤죽박죽 정신이 없더군요. 제 인생이 통째로 변해버렸습니다. 딸아이를 낳자마자 저는 눈물 나는 전몸살로 한 달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태어나 그런 고통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참기 힘든지 누가 제 가슴을 좀 떼어가줬으면 좋겠더군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가게도 나가봐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이었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가게에 나가야 했고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강원도에 계시니 아이를 봐주러 올라오실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소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급한 대로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며칠 우리 집에 오셨는데 시어머님 앞에서 며느리가 버젓이 가슴에 양배추를 올리고 누워있기 민망해 며칠 만에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망한 것도 민망한 거였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노산이라 그런가. 너는 애가 참 유난하다. 임신했을 때부터 입덧도 심해서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니만 이제는 전몸살 때문에 애도 안 보고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 하루 종일 힘들게 고기 굽고 들어온 남편 밥이나 챙기겠어? 임신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뭐만 하면 유별나다고 하셨어요. 입덧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를 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와서 한동안 남편이 집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진호 씨는 밖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죠. 저는 꼼짝도 못해서 아예 밥도 못 먹어요. 저 좀 보세요. 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10kg가 빠졌다니까요.
임신 전보다 더 빠졌어요.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애 낳을 때도 그렇고 항상 당신 아들만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저도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이랑 어딜 가나 잘 먹고 다니지만 저는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더 안쓰럽고 불쌍한데 자꾸만 당신 아들만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살 빠지니까 전보다 훨씬 보기 좋구만 뭘 그러니? 안 그래도 너 임신했을 때 살 너무 많이 쪄서 큰일이다 싶었어.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다니면 비교되는데 양심 있으면 돼지처럼 살찌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해도 참 밉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툭하면 제 앞에서 저랑 남편을 비교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애 낳을 때도 너무 짜증났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병원에 오셨어요. 간호사가 남편분은 언제 오느냐고 아마 바로 분만에 들어갈 것 같다고 빨리 오셔야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밉살 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애 낳는데 남편이 꼭 들어가야 하나? 우리 아들이 막내라 마음이 여려서 같이 들어가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 새아기, 넌 나이도 있고 건강하니까 혼자 들어가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 굳이 남편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금방이라도 애가 제 배를 뚫고 나올 것처럼 아픈 와중인데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귀해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당장 애 낳으려고 진통하는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같은 여자인데도 저런 개념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쏘아보고 간호사에게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애는 제가 낳는데 졸도는 남편이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마음이 여려도 너무 여렸습니다. 애를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분만실에 같이 들어간 지 10분 만에 쓰러졌어요. 분만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첫 딸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시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저에게 더 잔소리를 했어요. 당신 말을 들어서 나쁠 게 없다는 식이었죠. 그러게 내가 굳이 애 낳는데 남편 끌고 들어갈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마음 여린 우리 막내 얼마나 놀랐겠어? 행여나 둘째 가질 때는 그때는 절대 데리고 들어갈 생각 마라. 엄마, 내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그렇지. 둘째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둘째 때는 꼭 멋지게 옆에 있어줄게.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가끔은 철없이 해맑기만 한 남편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절대 나쁜 건 아닌데 남편으로서 든든한 맛은 없어요. 물론 연하에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 항상 제가 더 챙기고 알려줄 것도 많다는 거야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가게에 나가지 못하니 남편에게 이것저것 급한 일부터 알려줬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홀서빙이나 계산 정도 받았지만 제가 없으니 업체 주문하는 거나 돈 관리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가게 매니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재료 주문을 잘못해서 당일 주말 장사에 지장이 생겼답니다. 저는 놀라서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니저 말이 기가 막혔죠.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장인 저까지 출산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나가다뇨. 저는 화가 나서 매니저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매니저가 이야기하더군요. 이번 주 내내 오전에만 가게에 들렀다 점심때만 되면 일 있다고 나가버렸대요. 저는 화가 나서 그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디 있다가 오는 길이냐고 떠봤죠. 그랬더니 뻔뻔한 남편이 너무 당연하게 가게에 있다 왔지 자기가 어디 있다 왔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주문 잘못했어. 오늘 장사 다 망했다고. 그것도 모르고 약속 있다고 나갔다며? 당신이 거짓말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궈낸 가게인데 저를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배신감에 남편에게 앞으로 가게에 나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신이 가게 일 이렇게 대충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당신한테 가게 안 맡겼어. 내일부터 오빠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애나 봐. 친정 부모님은 소를 키우시고 그 옆에서 오빠가 크게 한우 전육 식당을 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도 서울에 올라와 고깃집을 시작한 거고요. 오빠가 하는 정육 식당이야 올케 언니도 있고 직원도 많으니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오빠는 단번에 와줄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아빠 됐다고 친구들이 축하해주겠다고 자꾸 부르는데 거절할 수가 있었어야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 쫓아내지 마. 제발 자기야.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할 줄은 몰랐는지 남편이 깨갱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양을 떨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요. 이런 게 바로 연하의 맛인가 봅니다. 저도 문제인 게 남편이 애교만 좀 떨면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가게를 비워두고 나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께 부탁해 애를 봐주러 자주 오시는데요. 저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매일 아들 걱정만 하다 가시니 도무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더러 남편 올 때가 되면 그렇게 퍼질러 있지 말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화장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직 몸도 회복도 되질 않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옷을 갖춰 입고 화장을 하라니요. 남자라는 게 다 똑같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 특히나 애 하나 생기면 남자들이 딴 데 눈 돌리게 돼 있어. 거기다가 너는 우리 진호보다 4살이나 많잖아. 항상 가꾸고 노력해야지. 저도 시어머니의 말뜻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제 몸이 힘들 땐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아내가 제일 힘들 때 딴 생각하는 놈은 이미 글러먹은 놈인데 그런 놈하고는 못 살죠. 애까지 낳았는데 이런 놈이든 저런 놈이든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니? 남자가 실수 좀 했다고 애들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참 분수해요. 애 봐주러 와서는 항상 제 속만 다 뒤집어 놓고 가셨습니다. 저러니 제가 시어머니더러 계속 오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애 보는 게 힘들어도 시어머니와는 하루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 키우는 방식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느 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 기저귀를 자꾸 벗겨두시더라고요. 저는 여자애를 왜 자꾸 벗겨놓냐고 벌레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유나는 날도 더운데 애 땀띠 생기게 뭐하러 꽁꽁 싸두니? 원래 어릴 때는 시원하게 키워야 건강한 거야. 나는 우리 아들들 키울 때 셋 다 그냥 다 벗겨놓고 키웠어. 그랬더니 봐라. 우리 아들들 셋 다 건강하잖아. 그거야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그러다가 애들 요도 감염 된다고 절대 그렇게 안 키워요. 더군다나 여자애는 그렇게 키운다는 말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당신 말에 제가 토를 단다고 매일 투덜거리셨지만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자꾸 당신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몸이 회복되는 대로 가게에 나가야 하니 집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보모를 구하기로 했어요. 그게 여러모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좋은 보모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구했다 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2년 동안 보모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동네 고용센터를 통해 보모를 구했습니다. 저는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게에 출근했어요. 저녁 장사가 바쁘다 보니 저는 항상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모를 고용했어요. 시간이 늦다 보니 시급도 일반 보모보다 1.5배를 더 줬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당시에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제 막 기어다니려고 할 때라 보모가 좋은 사람인지 애를 잘 보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보모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얼마 뒤 아이가 무릎을 자꾸 꿇히며 기려고 하는 것 같길래 미리 보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대라 뭐든지 옆에서 다 제일 먼저 보고 싶은데 일이 바쁘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딸 혹시 기려고 하면 동영상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조만간 길 것 같은데 영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내가 엉덩이만 들어도 바로 영상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제가 사람을 잘 믿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별의별 애들을 다 봤거든요. 부모도 보기에는 성격도 좋으시고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 믿고 맡기기는 했지만 아직 신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하러 나가서도 항상 집안에 아이가 신경 쓰였죠. 말도 못하는 애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를 안았더니 무릎에 작은 멍이 나 있더군요. 저랑 있을 때도 아이가 자꾸 기어다니려고 무릎을 세우길래 모모에게 제가 꼭 무릎 보호대를 씌워달라고 부탁했는데 깜빡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날 부모에게 좋은 소리로 무릎에 자꾸 상처가 생기니 신경 써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자꾸만 멍이 커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이 아줌마가 말만 잘하고 일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기저귀도 안 갈았고 샤워시키고 머리도 잘 안 말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제가 신경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으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새로운 보모를 구해야겠다 싶어 따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하루 쉬는 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하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이고 이쁜이가 오늘도 산책 나왔구나. 근데 오빠는 어딨어? 매일 오빠랑 같이 나오더니 오늘은 혼자네. 저는 경비 아저씨의 뜬금없는 오빠라는 소리에 아니라고 저희는 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없다고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의아해하면서 다시 한번 아이 얼굴이랑 유모차를 확인하시더군요. 아닌데 원래 할머니가 애들 봐주잖아요. 매일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면 2살, 한 3살 된 남자애 데리고 내려와서 놀이터에서 놀 때 있고 또 저녁에는 둘 다 데리고 나올 때도 있던데.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가 워낙 상세해서 아이를 잘못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딸이 매일 쓰고 나오는 토끼 모양 머리띠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관리실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어린이집 하원버스가 도착했는데 저희 보모 아줌마가 웬 남자애를 데리고 놀이터로 가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바로 CCTV에 찍힌 시간을 확인했더니 분명히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을 보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른 영상도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제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보모가 나오는데 옆에 아까 봤던 그 남자아이가 버젓이 있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아이를 쫓아다니느라 제 딸은 계속 유모차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곧장 보모 아줌마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아파트 관리실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본 보모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고용한 보모 아줌마는 두탕을 띄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 애를 보기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같은 동 사는 남자애를 갓난 아기 때부터 봐줬었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 보모의 시급이 반으로 준 거예요. 애 하원시키고 3시간만 봐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그 일은 그만두고 다시 다른 아이를 보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그 아이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던 거죠.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으니 보모 아줌마는 욕심이 났던 겁니다. 저희 딸은 어려서 누워만 있으니 잘하면 둘 다 보고 돈도 더 벌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정말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린애를 보러 온 사람이 저를 속이고 몇 시간씩이나 제 딸을 혼자 집에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제 딸은 혼자 방 안을 뒹굴며 기어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사기꾼 보모가 그 남자아이를 보는 사이에 말이죠. 저는 곧장 그 남자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함께 보모를 고소하고 저에게 그런 사기꾼을 소개한 업체도 다 고소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새로운 보모를 구할 때까지 남편에게 아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게에 일이 많아서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혼자 애를 어떻게 봐. 우리 그냥 엄마한테 맡기자. 그러면 우리 둘 다 가게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 내가 새아기 너 나가서 돈 좀 번다고 내 아들 은근 무시하고 깔보는 거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안의 가장한테 집에 눌러앉아서 애나 보라니. 그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보고 말지. 시어머니는 귀한 막내 아들이 애를 보게 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매일 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어요. 가끔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은 시어머니를 매일 보고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머님도 아들 셋 키워보셨잖아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인데 제가 설마 진호 씨를 무시해서 집에서 애 보라고 했겠어요?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 진호 씨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죠. 제가 혼자 집에서 애 볼 때는 일절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으면서 항상 본인 아들 걱정만 하던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툭하면 남편도로 집안에 가장이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남편이 혼자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도대체 가장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새로운 보모 구할 때까지만이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이 우리 딸 잘 볼 수 있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일에 왜 사사건건 참견이냐고 제발 좀 신경 끄라고 시어머니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예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 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 때 아버지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세희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앞으로 서울에서 살아보려고 올라왔다며 가게로 인사하러 찾아왔더라고요. 너 어린이집에 취직했다고 하지 않았어? 일은 어떻게 하고 갑자기 서울에 올라왔어? 아버지에게 듣기로는 세희가 어린이집에 취직해서 식당을 그만뒀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서울에 올라왔나 싶었습니다. 그 동네 애들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일하던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어. 강원도에서는 어린이집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서울에서 일해보려고.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애를 너무 예뻐하잖아. 난 이 일이 적성에 딱 맞더라고. 세희가 워낙 성격도 밝고 싹싹하니 예뻐요. 같이 아버지 식당에서 일할 때도 아버지나 오빠도 저보다 세희를 더 예뻐했습니다. 얘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일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세희야, 네가 우리 애 좀 봐줄래? 내가 너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월급보다 더 줄게. 세희를 제가 동네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어요. 나이는 어려도 착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거기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으니 이만한 보모가 없었죠. 저는 혹시나 세희가 싫다고 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다행히 세희가 흔쾌히 우리 애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언니 딸이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봐주면서 월급까지 받으면 나는 너무 좋지.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세희가 제 앞에 떡하니 나타나준 덕분에 세희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보모를 금방 구했으니 남편도 만족해했죠. 세희가 아이를 봐주고 나서는 집안이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세희는 몇 년 보지 못한 동안 더 성숙해졌더라고요. 아무리 알던 사이라도 남의 집에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애까지 보며 제가 해야 할 집안일까지 신경 써줬어요. 매일 늦게 집에 오는 저와 남편이 배고플까봐 반찬도 짬짬이 해놓고 빨래도 돌려줬어요. 저는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제가 그러면 세희는 오히려 더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점심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같이 먹으면 좋지 뭘 그래. 내가 아무리 언니한테 월급 받고 이래도 우리가 남이야? 언니가 그러면 나 서운해. 고마워서 그렇지.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면서 장사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이 다 싫었었는데 너 오고 나서는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그러나 봐. 내가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동생이 없어서 이런 느낌을 처음 느껴봤는데 세희는 꼭 제 친동생 같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제 속에 들어가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애가 애 잘 보는 건 물론이고 음식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세희가 봄으로 와주고 나서는 제가 마음이 편해서인지 일도 잘 풀렸습니다.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새로 분점도 냈어요. 본점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까도 생각했지만 본점의 느낌을 좋아하는 단골들이 많아 새로운 동네에 분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러던 와중에 경사가 겹쳤습니다. 둘째가 생겼어요. 사실 일도 많은데 애까지 하나 더 생겼으니 저는 고민거리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그런 저의 고민을 세희가 싹 다 해결해줬어요. 언니,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둘째도 건강하게만 낳아요.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저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항상 소 키우랴 가게 하랴 정신이 없으셔서 저를 잘 돌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엄마가 된다면 자식들 옆에 꼭 붙어있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저도 일이 바빠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잠이 든 딸아이를 보면 미안했죠. 그런데 제 옆에 세희가 든든하게 있어주니 꼭 천군만마를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세희, 네가 결혼해서 애 낳고 힘들 일 있으면 그때는 내가 다 도와줄게. 말만 해.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도 세희처럼 진심을 다해 일해주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분점도 내고 둘째도 낳았습니다. 첫째보다 그래도 둘째는 뭐든 다 수월하다는데 저는 모든 게 다 둘째가 더 힘들었어요. 처음 가게를 낼 때보다 아는 게 더 많다 보니 분점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둘째 임신과 출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일도 함께하고 아이도 둘이나 키우다 보니 하루 24시간을 항상 붙어있는 거는 다름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만나면 싸우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이제 돈도 좀 벌었으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다녀야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하게 하니 부딪힐 일이 많았어요. 지금이 몇 시야? 어떻게 나가기만 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 당신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서 애들이 보고 싶지도 않아? 아직 기저귀 찾고 꼬물꼬물 거리는 애들이 뭘 기억한다고 자꾸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야. 애들 크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아이가 둘이 생기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항상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저도 친구도 좋고 모임도 좋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점점 크는데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애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세희와 함께 키우다 보니 아이들도 언젠가부턴 아빠와 엄마와 보내는 시간보다 세희와 보내는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세희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걸리는 일이 좀 있었어요. 큰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다녀왔어요. 세희에게 들어서 소풍에 다녀온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세희와 함께 소풍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같이 왔어. 나는 세희 이모랑 같이 가고. 알고 보니 유치원에 입학하고 처음 가는 소풍이라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참석해야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 놀라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확인했습니다. 세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유치원 행사가 있거나 부모가 참여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말했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멋대로 본인이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더 말이 안 되는 게 어린 둘째까지 데리고 큰딸 소풍에 혼자 따라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엔 세희도 혼자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딸아이의 닿은 말이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 이모가 힘들게 어떻게 동생까지 혼자 데리고 와. 진수는 아빠가 데리고 왔지?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말은 세희와 남편이 둘이 큰딸 소풍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저는 생각할수록 두 사람 모두 괘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몸을 돌리고 자는 남편을 깨워 소풍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정말 세희랑 둘이 딸 소풍에 갔다 왔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굴었습니다. 아, 소풍?
세희 씨가 혼자 간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진수까지 데려가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시간 되길래 따라갔어. 뭐가 그게 문제라고 사는 사람을 깨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소풍인데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그날 분점 냉장고 새로 들어온다고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해봐야 또 화만 낼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야.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살면 살수록 상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철없고 구김살 없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게 없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어차피 애 봐주는 보모인데 소풍에 같이 좀 간 게 뭐가 대수냐고 했습니다. 만약 미리 저에게 말했으면 가지 말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랑도 주말이면 자기한테 말 안 하고 세희랑 같이 쇼핑도 가고 키즈 카페에도 가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세상에 어떤 애 아빠가 보모랑 소풍이를 같이 와.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 언제는 세희씨 보모 아니고 친이모라더니 이럴 때는 또 보모야? 어이구 위선 쩐다 쩔어. 남편은 둘째가 생기고 나서부터 자꾸만 제 앞에서 빈정거렸어요. 그전에는 제 눈치를 보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제가 분점 때문에 바빠 본인이 본점을 맡아서 일 좀 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무리 당신보다 내가 나이는 어려도 나도 이제 40 넘었어. 애들도 점점 크는데 자꾸 나 무시하지 마. 소풍에 가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야 원래 철없는 사람이 그렇다 치지만 세희까지 왜 그렇게 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다음날 집에 온 세희에게 소풍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부모 동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요. 제 말에 세희는 놀란 토끼눈이 됐어요. 그러더니 미안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내가 부모 동반이라고 언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한 거 있지. 그래서 그냥 내가 금방 갔다 오면 되겠지 해서 가려고 했는데 마침 형부가 그날따라 오전에 잠깐 집에 왔더라고. 내가 김밥 싸고 있으니까 웬 김밥이냐고 물어서 소풍 간다고 말했는데 형부가 마침 시간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야. 언니한테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니. 세희는 상황이 뭔가 꼬여서 그랬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세희를 잘 알아요. 얘가 일부러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할 애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안 봐도 뻔하지. 그이가 정신없이 같이 가자고 했겠지. 워낙 대책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다음부터는 꼭 중간에라도 나한테 미리 말해줘. 애한테 듣는데 좀 당황스럽더라. 세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이 이상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여자의 촉이란 참 이상합니다. 조금 더 일찍 눈치챘으면 좋았으련만 꼭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야 알아차리고 말아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또 사람을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소풍 사건 이후 저는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어느 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세희에게 이것저것들을 물어봤지만 전혀 달라진 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우리 집에 뭐가 이상한지 발견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남편 속옷이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꼭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원래 깔끔 더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속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상했어요. 제 느낌이 제발 아니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제 촉은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상하게 보모에게 당한 전력이 있잖아요. 세희가 보모로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있었던 필리핀 보모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거실과 주방에 CCTV를 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분이 쎄해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CCTV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CCTV에 정확하게 다 찍혔더군요. 제 남편과 믿었던 세희의 만행이요.
저는 남편은 믿지 않았어도 세희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바람이 났어도 그게 세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상간녀는 세희였습니다. 제 집에서 버젓이 둘이 그런 짓거리를 저지르며 세희년이 그 작고 하얀 손으로 제 남편의 팬티를 빨아 매일 건조대에 말려둔 거죠. 저 보란 듯이요. 도대체 이 년놈들이 언제부터 그런 건지 알아야겠어서 밤새 CCTV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딱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쯤이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이 낮에 집에 자꾸만 드나들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둘째를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제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큰아이를 보겠다고 세희에게 휴가를 줬어요. 웬일로 이 인간이 애를 보겠다고 하나 싶었는데 세희와 함께 있기 위해 그런 거더군요. 둘째를 낳은 저를 혼자 병원에 두고 이 년놈들이 작은 방에 제 큰딸을 재워두고 거실에서 몹쓸 짓을 하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저는 손부터 발까지 모든 장기가 다 떨려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저는 이 년놈들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분 1초도 저 더러운 인간들을 내 집에서 내 아이들과 있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과 세희에게 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제 덕분에 두 년놈들은 아주 신이 났겠죠. 애들도 없이 둘이 신나게 놀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그로부터 딱 일주일 남편과 세희년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그리고 불륜 증거를 싹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세희년의 몇 년간의 행적을 쫓았어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그동안 강원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그 연놈들에게 고소장과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집도 내놨습니다. 그 더러운 집에서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요. 남편과 세희년은 쉴 새 없이 저에게 전화했지만 저는 두 년놈의 전화도 메시지도 일절 받지 않고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강원도 부모님 댁에 잠깐 맡기고 급한 일이 있어 분점에 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장사는 참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 복은 없어도 돈 복은 있는지 가만히 있어도 돈은 저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떡하니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친구들이랑 개모임이라도 하는지 사람을 20명이나 데리고 왔더군요. 정말이지 염치 없는 집구석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버젓이 제 가게에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아직 듣지 못했나 봐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고 집에서 쫓아낸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요즘 연락이 안 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안부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분점도 이렇게 삐깜번쩍하게 차려놓고 한 번 초대를 안 하길래 내가 직접 왔다. 친구들아, 이게 다 강원도에서 온 진짜 한우야. 마음껏 먹어. 우리 며느리가 다 공짜로 줄 거니까.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꾸만 전화를 해대길래 저는 바람난 자기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려고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친구들한테 한우를 공짜로 먹일 생각만 하고 있더군요. 역시나 그 어미의 그 아들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건 말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구석이었죠. 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 아줌마, 저 아세요? 누군데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고기를 공짜로 달라고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안 되겠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뭐야? 이게 미쳤나? 너 못 본 사이에 치매라도 걸렸니? 어떻게 잘난 네 남편 낳아준 시어머니를 못 알아봐? 안 되겠다. 너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전화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썼어요. 오히려 알아서 20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데려왔으니 그 앞에서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 그 보모년이랑 바람난 아줌마 아들 말하는 거구나. 잘 됐네요. 빨리 여기로 좀 오라고 하세요. 제가 할 말 있다고. 뭐, 바람?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들, 니야 마누라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의 말소리에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가게로 후다닥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곧장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군요. 여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세기 씨랑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 믿어줘.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우리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신이랑 내가 왜 이혼을 해? 남편은 어디 써놓은 종이라도 있는지 주절주절 말도 잘했습니다. 제가 영상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주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여보, 잘했어. 판사님 앞에 가서도 딱 그렇게만 연기해. 그래야 내가 당신한테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지. 아, 그리고 이건 선물. 내가 얼마 전에 강원도 갔다 왔는데 당신한테 줄 선물을 찾았지 뭐야.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해서는 제가 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든 내용을 보고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요. 봉투 안에 든 건 바로 세인연의 상간녀 소송 기록이었습니다. 그건 저와의 소송 기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세인연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갑자기 올라온 게 일하던 어린이집이 망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 아빠랑 바람이 나서 그 집을 아주 품비박산 내고 쫓겨 올라온 거였어요. 그 아이 엄마가 세이를 고소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살던 집도 위자료로 다 날리고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온 거였죠. 그래놓고 제 남편까지 꼬셔서 또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멍청한 새끼. 우리 애들 다시는 못 보게 해줄 거니까 각오해. 여기서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 꽃뱀년이랑 잘 살아. 아이고, 이 등신아. 네 주제에 무슨 바람을 피워? 제 말에 저보다 더 화가 난 시어머니는 갑자기 식당 셀프 코너로 달려가더니 그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달려와서 남편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계모임 아줌마들은 이 상황이 기가 막히면서도 너무 웃긴지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정했어요. 본인이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한 번만 봐달랍니다. 아줌마, 남의 식당에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지금 이거 다 당장 치워요. 치우는 김에 저 쓰레기도 같이 치우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어요. 이혼 소송은 끝났고 상간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쳐서 혐의는 다 인정이 됐지만 위자료가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변호사 말로는 세인연에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저는 그 돈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낼 거예요. 그 돈으로 평생 전 연놈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데 쓸 생각이거든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제 자식들 보란듯이 잘 키우고 전 연놈들 평생 불륜남 상간녀 타이틀을 달고 살 수 있도록 힘쓸 거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과 힘이 될 만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항상 이겨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처럼 빤히 지척에서 상대의 눈을 들여다본다 해도 그 눈이 어떤 진심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사연 제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하리 많지 가득 들어있는 여잔데요. 사연 한 편씩 들으면서 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몰입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은근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특이하죠. 오늘은 진짜로 제가 한번 사연의 주인공이 되어보고자 해요. 저는 친정 본가가 경기도의 끝부분에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쭉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간 거였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아주 번듯한 회사에 재직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휘말려 타의로 근무를 관두시게 된 것이 큰 계기였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이 좀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안 좋은 일까지 겹치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머리를 식힐 겸 염증 어린 서울 도심을 벗어나서 재충전을 하시고자 경기도행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저는 위로 오빠랑 언니가 있는데 둘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오빠는 군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 알아서 잘하니까 별 걱정 없이 서울을 떠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절대 서울을 떠나고 싶진 않았지만 사흘 밤낮을 울고 보채도 부모님의 결심을 제가 흔들 수는 없었네요. 오히려 철이 안 들었다, 불효자식이다, 너는 매사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서 그게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잊혀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네요. 을의 사춘기가 그렇듯 저도 위태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낯설었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유독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적인 학생이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의연하게 대처한다거나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아니고 고등학교인데도 양아치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일진패민가 그런 걸 만들어서 몇몇 학교의 일진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했었고요. 말 그대로 껌 좀 씹는 애들이었습니다. 제가 융통성이 좀 없는 편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대처 능력이 좋지 못했는데요. 하필이면 일진무리에 속해 있던 애한테 밉보이는 바람에 학교 생활이 곤란해졌었어요. 어느 날은 그 애가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내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에 맞춰 제 머리를 때렸어요. 복도 구석에서 저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의외의 구세주가 등장했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나타난 사람은 3학년 명찰을 달고선 오만상을 쓴 채로 다가오더니 난데없이 제 앞에서 걔의 머리통을 후려 갈겼습니다. 아, 누가 내 머리를 때려? 어떤 도른년이...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뵙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뭔데 내가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소란 일으키냐? 거슬리네. 야, 넌 오늘부로 나한테 찍혔다. 너 내가 공부에 관심 없는 거 알지? 너한테 관심 많이 가져줄게. 심드렁한 목소리가 내뱉는 내용이 살벌했고 제 앞에서 맹수였던 걔는 갑자기 벌벌 떠는 토끼가 되어 고개를 아래로 쳐박고 있었어요. 저는 그 3학년이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제가 다녔던 그 여고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 인사였기에 저같이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애도 그 3학년을 알고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녀는 일진 중의 일진이었습니다. 이 언니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네. 자기한테 거슬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후배를 이렇게 겁주다니. 내 입장에선 고맙네. 내가 운이 좋다. 저는 얼떨결에 그 유명인사의 등장 덕분에 걔의 마수에서 영영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하마터면 학교 생활을 완전히 망칠 뻔했지만 구사일생했던 것이죠. 괴롭힘 당할 걱정 없이 대학 입학을 준비한 저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라는 인물을 반영하듯 아주 무난한 결과를 내서 서울의 중위권 정도에 속하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친정 부모님께서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재충전의 기간을 마치신 후에 새로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인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때가 오빠는 아직 군 복역 중이었으며 언니는 이제 막 취업해서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이었거든요. 둘 다 도저히 부모님의 준비를 거들며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가 고3으로 마침 올라가는 때였던 것이죠. 저는 설마 이제 고3 수험생이 된 저한테 식당 개업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모님께서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학교에서 당하고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부모님께서는 전혀 모르셨어요. 집에서 걱정할까봐 제가 말씀을 전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그 이전에 저한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물어보셨거든요. 서울에서 어디 땅끝 마을이나 전라도를 간 것도 아니고 경기도로 이사를 간 거면 적응에 문제가 없어야 맞다고 부모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오빠나 언니가 워낙 씩씩한 성격이니까 저 또한 그래야 한다고 보셨어요. 그러는 두 분도 정작 서울에서 여러 힘든 일이 겹치는 바람에 도망치듯 경기도로 이사를 하신 거면서 왜 저한테만 그런 잣대를 들이미셨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엄마께선 저를 앉혀놓고 서운하시다는 듯 말씀하셨죠. 당연히 제가 먼저 두 분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맞았는데 그러질 않는 게 씁쓸하다 하셨고 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고3이라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주말엔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네가 우리한테 일손 보태주면서 그렇게 지내주면 되지 않겠니? 아이, 주말에도 하루 종일 우리한테 묶여있으라는 거 아니잖아. 저녁부터 공부하면 되지. 아,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 고3 됐을 때 식당을 차리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정말 배려도 없고 제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인생에서 한 번뿐인 고3 수험생활인데 다른 집들은 부모님들이 자식 공부에 방해될까봐 집에서도 조용히 지낸다고 그러던데 왜 우리 집은 고3한테 공부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얘가 또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네. 넌 도대체가 언제나 처리될 생각이야? 수험생활이 왜 인생에 한 번뿐이야? 그럼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은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란 거야? 지금 나보고 대입 미끄러져서 재수 삼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네가 대학 가도 그거 온전히 네 힘으로만 가니? 너 벌어둔 돈이라도 있어? 그거 다 부모 돈으로 대학 가는 거면서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일에 이렇게나 관심을 안 두고 일손 안 거두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불효야. 다른 게 불효가 아니야. 너 잘 생각해. 나중에 돼서 그때 부모님께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 나이에 저는 친정엄마의 그런 말씀들이 너무 벅차게 다가왔어요. 마지못해 일손을 보태드렸어요. 초반에는 장사가 잘 안 됐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만석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다들 자신했었으나 그것은 오만이었던 거예요. 장사란 게 녹록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차라리 그때 부모님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수험 공부에 더 집중을 해볼 것을, 그랬다면 후회가 남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두고두고 했답니다. 너무나도 무난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괜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부모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셨고 이미 끝난 걸 가지고 자꾸만 곱씹는 나약한 버릇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로 복잡하고 오묘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늘 저를 사랑해 주셨으며 저 또한 부모님을 공경해 왔건만 알게 모르게 애증 같은 것이 자꾸만 자리 잡더군요. 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줬던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것이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와의 관계가 애증 그 자체였네요. 이런 게 좀 힘들었고 혼자 독립해서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대학 진학한 후로는 조용히 혼자 이 악물고 지냈어요. 친정 부모님의 식당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도 안정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대학 졸업 과정에도 취업 준비 과정에도 친정 식구들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그 어떤 손길도 빌리지 않고 혼자 해냈었네요. 부모님과의 대화가 불편한 건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은 것,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그런 걸 20대 초중반 나이에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안고 있는 서러운 감정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뭘 그런 걸 담아두고 그러니 정도로 치부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난 이후부터는 더 그렇게 됐어요. 한 가족임에도 저희는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니 생판 남과 만나서 가족이 된다는 건 아주 많이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여겼었는데요. 큰 의미가 되지 못했던 두 번의 연애 이후 저에게 찾아온 인연이 있었어요. 인상은 호탕하고 쾌활하게 생겼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던 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되게 소심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웠다는 점이에요. 저보다 고작 1살 많았지만 신중하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는 면모만 보자면 저에 비해 아주 많이 노숙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그 남자였죠. 저는 저에게 오롯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지 않는 부모님께 사실은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이 남자를 통해 알게 됐고요. 왜냐면 제 결핍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이어가던 저는 어느 날에 청혼을 받았고 어렵지 않은 고민 끝에 승낙을 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중간에 또 있긴 했지만 결국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인연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무척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고 결혼을 확정지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우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남편이 제가 하는 말에 반응을 잘해준다는 점이 최고였어요. 와, 정말? 그 일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난 그런 줄 상상도 못하고 있었네.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네 생각을 알 수 있었어. 나는 네가 하는 이야기는 다 진솔한 것 같아서 듣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 저한테 이렇게 반응해주는 이야기 상대를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제 말을 끝에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래서 조건이고 뭐고 다 치우고 그냥 이 남자랑 나는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남편의 조건이 결혼 상대로 냉정하게 보자면 훌륭한 건 아니었죠. 일단 직장에서 받는 연봉 수준은 나쁘지 않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걸리는 거였고요.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셨기에 그만큼 물질적인 것이며 신경 써야 하는 게 존재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아들 유세를 부리시는 분이었고요. 시누이는 자기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편인데다가 그 본인의 성격도 나쁘다고 남편한테 귀띔을 받았던지라 덜컥 겁부터 났고, 시동생은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는 집안의 골칫덩이였어요. 시댁 집안에 재산이 빵빵한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이런 판국이니 결혼하면서 여유를 꿈꾸는 건 힘든 조건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남편이 저랑 잘 맞아서 이걸 아주 높게 평가했죠. 저는 그런 부분에 늘 목이 말랐던 사람이니까요. 제 아내 결핍과 남편의 성격이 마침 맞물렸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시댁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 때문에 결혼 전부터 무척이나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누이였는데요. 제가 결혼을 확정짓는 계기가 됐어요. 연애하는 동안 시누이를 제가 볼 일이 없었어요. 남편하고 진지한 관계로 더욱 진전이 있고 나서는 시누이의 얼굴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 별 생각 안 들었고요. 그랬다가 결혼 약속하고 나서야 시누이를 어쩌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는데, 어라? 묘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시댁이 있는 동네에서 제가 살아본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과거에 접점이 없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시누이의 이름을 제가 작게 소리내어서 발음해본 순간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왔어요. 설마 나 고등학교 때 지역 일대에서 알아주던 일진 짱이었던 그 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서웠던 인물을 훗날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이자 첫째예요. 옛날부터 시부모님이랑 무진장 싸우고 자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하도 딸 아들을 차별해대고 아들들에게만 어와둥둥 싸고 돌면서 딸한테는 구박은 기본이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쌓였던 거예요. 머리가 좀 크면서부터 시어머니께 대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시누이는 타고난 기질이 약하거나 순하진 않은 것 같네요. 시댁이 갑자기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힘든 시기가 찾아오자 시부모님께서는 장녀부터 쳐내셨죠. 시누이는 중1 막바지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외삼촌 댁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전학 절차도 밟아야 했고 감수성 예민했던 때에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게 모두 결정나서 진행돼 버리니까 시누이의 내면에는 반항심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아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유명세를 떨치는 일진으로 성장해버렸죠. 성인이 된 시누이한테 시부모님이 그러셨대요. 다니는데 돈도 거의 안 되는 전문대에 진학했으니 딱히 돈 쓸 일은 없을 테니까 남는 시간에 무조건 일해서 돈 벌라고요. 그리고 그 돈 당신들 용돈으로 달라고요. 시누이가 대체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낳아주고 키워준 값을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 시부모님께선 당당하게 답하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화가 났고 인연을 끊자느니 말자느니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 아들들, 특히 막내 아들에게는 일체의 희생도 강요하지 않으셨으니 시누이의 분통이 터질만 했다고 봐요.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부터가 자라오신 환경이 힘들었더군요. 가족의 사랑을 거의 못 받고 크셨대요. 특히나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미운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으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고 식모나 다름없이 굴려졌다고 합니다. 오로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희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들, 딸 차별하는 그 가정 환경 때문에 시어머니께선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던 건데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고 괴로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으신 이후로 옛날에 당하셨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려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감히 딸 주제에 아들들의 위에 서면 안 될 일이라며 시누이를 쥐잡듯이 잡으셨고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힘들었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시누이에게 잘해주셨다면 시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수차례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가 오히려 자기를 막아섰으니 시누이는 집에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 동생들은 위에서 누가 딱 잡아주는 역할이 없으니 자유분방하게 멋대로 커버린 것이죠. 차라리 남편의 경우는 나았어요. 막내가 워낙 천방지축에다가 고집이 세니까 남편이 양보하고 살다 보니 배려의 미덕이라도 갖추게 됐는데요.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은 가히 왕자님 대우를 받으며 자라난 모양이더라고요. 하도 어화동동 내 새끼 소리만 듣고 살아서 그런지 학창시절에도 교우 문제가 잦았다네요.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섞어야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하던데 시동생은 채찍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내내 당근만 보면서 자랐기에 사회성이 부족했나 봐요. 대학 입시까지 완전히 망쳤고요. 재수 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해서 지방에 전혀 안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했죠. 거기서도 적응 못해서 휴학을 했고 계속 집에서만 지냈대요. 외출도 안 했고 만날 친구가 없으니까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대학마저 복학을 하지 못하고 자퇴로 끝을 내버렸죠. 이때 신우이가 시동생 문제로 시댁에다가 엄청 욕을 했대요. 애가 완전히 사람 구실 못하는 바보 아니냐고 막말을 퍼부었다는데요.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 웬일로 신우이 말이 맞다며 편을 드신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노발대발하시며 시동생을 싸고 도셨고 시댁이 시아버지 신우이 한편, 시어머니 신우이 한편이 된 구도로 거의 대립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다네요. 그럼 그때 오빠는 누구 편 들고 있었어? 맞는 지적을 날린 누나 편? 아니면 더 친한 남동생 편?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지. 내 스타일이 그렇잖아. 나는 그런 거에서 어느 한쪽 편을 못 들어. 누나한테는 동생 욕하면서 기분 맞춰주고 동생한테는 누나 욕하면서 속 달래주고 그렇게 한참 지냈었다. 당시에 남편은 어쩌고 있었냐고 하니까 중간에서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네요.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살짝 박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 성향 자체가 정말로 그랬어요. 사람이 늘 이도저도 아닙니다. 처음엔 이런 남편의 면모가 분란 조장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같아서 너무 좋게 느껴졌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복장 터지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튼 시동생은 군대도 등 떠밀려서 간신히 갔다네요. 군대 갔다 와서도 딱히 하는 일이라고는 없이 집에만 계속 있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일상이었죠. 시동생의 존재가 너무 걸리긴 했는데 그보다는 신우이의 존재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인연이라면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하고 꼭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말았었네요. 옛날 그 당시에 신우이가 의도해서 저를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덕에 무탈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 신우이로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일 테니 남편이 제 결혼 상대가 확실하다 여겼던 것이죠. 신우이한테 저를 기억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전혀 아예 기억이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학교에 너 같은 찐따가 어디 한둘이었니?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을 하겠어. 하긴 그렇네요. 만약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어야 맞는 거네요. 야, 그보다 너 진짜 이 결혼 하게? 날짜까지 다 잡은 마당이고 어제 청첩장 나왔는데 이런 말 하려니까 나도 좀 양심에 찔리긴 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 결혼 말리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 몰랐어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든 제가 결혼을 엎을 생각이 없긴 하지만요. 이유를 묻다니. 넌 짚히는 것도 없나 봐? 우리 엄마 말이야. 네 시어머니. 하도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자식 대접 못 받고 자라셔서 그런지 머리가 살짝 이상하셔? 아들만 귀중하게 보는 집에서 태어나서 본인도 아들만 귀중하게 대하시는 건가 봐. 내가 어렸을 때 거의 종년 취급받고 살았던 거 혹시 알고 있으려나? 너랑 결혼할 내 동생이 그런 얘기는 안 해주든? 하여간에 네가 얼마나 잘하든 말든 결국 넌 우리 엄마한테서 아들 빼앗아간 년인 거야. 나쁜 년이고 빌어먹을 년이지. 귀한 아들 빼앗아갔으면 그만한 값을 내야 하고 감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너 벼르고 있을걸? 저도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냥 당하고 살 사람은 못 돼서요. 현명한 처신하도록 앞으로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노력? 야, 그건 상식이 통하고 개념 박힌 사람들끼리나 통하는 단어야. 애초에 사고방식 자체가 너랑 근본부터 다른 상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노력으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거야. 너도 참. 하긴 내가 무슨 조언을 더 줄 수 있겠니? 힘껏 잘 살아봐. 난 너한테 신우이 짓 할 생각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이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기 도움받아서 고마웠고 그걸로 인해 더욱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말을 내심 속에 담아놨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괜히 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나 싶어서 솔직한 자기 감상을 얘기해줬던 거였겠죠.
아휴, 왜 모든 것은 지나간 다음에야 알게 되는 걸까요? 제 딴에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고 친정 식구들이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뿌듯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친정의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친정 식구들 모두가 그 집안 왠지 별로다라고 입을 모았어요. 제가 고집을 안 꺾었더니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거든 최소한 반년 이상 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이 제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소리도 들었었죠. 내가 살다 우리 귀한 장남아들을 모양새 떨어지게끔 시골 깡촌 집안에다가 장가를 보낼 줄 몰랐네. 아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주. 아유, 속상해라. 저렇게 강경히 결혼을 하겠다고 나오니 더 막아설 자신은 없고 덜 떨어지는 시골 출신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니 아구고 아유 모양새 빠져라. 저 들으랍시고 일부러 혼잣말을 크게 하시면서 한숨을 내쉬셨던 시어머니셨건만 저는 오히려 눈치만 살피면서 잘못이 있는 사람 마냥 굴었네요. 말씀을 저렇게 하셨으나 결국엔 결혼 다 허락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셨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며 감사한 마음까지 가졌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쓴웃음만 나오네요. 저와 감성이 맞지 않는 친정 식구들보다 오히려 시댁 쪽이 나을 수 있겠다는 얄팍한 계산도 솔직하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초장부터 상대하기는 부담스러워서 편찮으신 시아버지께 먼저 다가갔었죠. 남편이 부자관계가 살짝 어색한 편이기도 해서요.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함께 있으면 딱히 오가는 대화도 없고 멋쩍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실정이었는데요. 제가 시아버지께 먼저 다가가면서 말도 붙이고 살갑게 굴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나는 중학교 이후로는 아버지께 이런저런 가벼운 사담을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아버지께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벅차오르네. 너무 보기 좋다. 이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 남편이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싫어했겠나요. 그 반응에 더욱 시아버지께 열심히 대해드렸죠. 그런데 워낙 건강 상태가 오락가락 하시다 보니까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아프면 대체로 성격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도 감정의 기복이 크셨고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죠. 겪을수록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 욕을 하시던지 속이 뒤틀린 그 여편네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 지경으로는 안 살았을 거라는 등의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한테 자꾸 공감을 요구하셨고요. 얼마나 제 입장에선 불편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맞다 아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런 순간에는 그냥 조용히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불만을 점차 품으시더군요. 너, 네 시애비랑 둘이서 내 욕하고 있지? 나보고 성질 더럽고 일찍 노망단 할망구라며 내 흉보고 있잖아. 털어놔봐, 맞지? 너 내 욕 몇 번이나 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욕을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딱 잡았다는 게 너무 깔끔하니까 되려 더 의심스럽네. 네 시애비랑 신나서 시시덕거리고 내 흉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아주 정신 멀쩡하니까 너무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예 당신의 안에서 저를 뒷담화나 해대는 며느리로 확정을 지어놓으셨더군요. 억울했고 황당했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시아버지께만 살갑게 대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지 말걸, 정도를 알걸 싶더라고요. 조심스레 시아버지와 슬슬 거리를 두면서 저는 의문 혹은 불만 같은 걸 하나 품게 됐어요. 저는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위해 열심히도 노력을 했건만 남편은 제 친정 부모님께 안부 연락 한 번을 먼저 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몇 날 며칠 끙끙 앓았을 때 남편은 제 고민을 성의껏 들어줬어요. 연애 시절부터 늘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해답을 주지도 않았고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죠.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네가 의심스럽고 못 믿었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며느리인 만큼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존중해줘. 기껏 한다는 말이 저거였어요. 그때 처음 생각이 든 부분인데요. 남편은 좋게 말하면 중립적인 사람이었고 나쁘게 보자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몇 번 일러줬음에도 저희 부모님께 아직도 연락을 먼저 안 하는 게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꼭 말을 하고 사정에 사정을 해야지만 우리 부모님 신경 써주는 거야? 어버이날에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면서도 오빠 지금 우리 부모님 얘기는 계속 쏙 빼놓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아, 내가 또 그랬구나. 미안해. 내 문제점 짚어줘서 고마워. 역시 너가 세심하다. 알면 다행이고 우리 양가 부모님 네 분께 똑같은 선물을 그냥 맞춰드리는 건 어때? 뭐 괜찮은 생각인데 그 이전에 장인어른 장모님께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걸 드리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얼마 전에 가게 양도하셔서 그걸로 돈재미 좀 보셨잖아.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더 좋은 걸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 건강 문제 때문에 식당도 못 하시고 넘기게 된 거 오빠도 알잖아.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게 넘겨서 돈 벌었다고? 달리 보자면 정기적인 수입원이 끊기고 목돈이 한꺼번에 생긴 것뿐이야. 어쨌거나 그동안은 장사하시면서 꽤 버셨잖아. 그러면 됐지. 무엇보다 두 분은 막내딸 결혼 생활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너도 네 부모님보다는 우리 부모님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남편이 그렇게 말한 순간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친정 식구들과 성향이 안 맞아서 소외감 느끼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 서러웠던 걸 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저에게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다는 무기로 그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악의는 없다는 듯이 표정이 아주 태연했고요. 저는 갑자기 제가 친부모를 등한시하는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척 민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래나 저래나 저는 제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된다면서 급히 둘러댔지만 속은 엉망진창으로 말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바로 얼마 후 남편이 퇴사를 했는데요. 원래부터 안정적인 것과는 먼 일자리였기에 흔쾌히 저도 그러라고 해줬어요. 남편은 친한 대학 선배 형의 강력한 제안을 통해서 바로 사업을 차렸죠. 거창한 건 아니었고 사무실 하나 두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포부는 무척 컸기에 남편의 열의가 엄청났고요. 멋쟁이 사업가 남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줄 아니? 넌 전생에 무슨 복을 그리도 지었길래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홀랑 낚아서 결혼했는지. 내가 같은 여자로서 네가 부럽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던지신 말씀에 내심 충격받았었네요. 같은 여자로서 제가 부럽다니요.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실 만한 발언이었나 싶어서 지금도 가끔 곱씹고 있을 지경이에요. 결혼 전에 시누이가 저한테 경고했던 대로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업의 내용이 어떻든 그게 잘 되든 말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멋진 아들을 제가 감히 채갔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착착 나한테 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참 사람 입장을 난감하게 만드는구나. 내 입에서 제발 며느리 잘 들였다는 소리 좀 나오도록 네가 제대로 해보란 말이야. 도대체 뭘 어떻게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이었는지 당시에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나마 직장 다닐 때는 어쨌든 일 다니는 사람이니까 핑계거리가 있어서 좀 나았는데요. 퇴사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게 사라졌죠. 전 원래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라는 정규직 전환에 제가 실패했어요. 신락 같은 기대를 가졌었건만 역시나 쉽지 않더군요. 바로 이직으로 연결을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한 뒤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됐는데요. 이런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배우겠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갑자기 요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심스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다가 눈앞에서 별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순식간에 제 머리에 꿀밤을 먹이신 거였죠. 맞은 게 너무 황당해서 아픈 머리 부여잡고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사람 머리를 때리시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하니? 잠깐 아프고 마는 거지. 너는 나한테 쥐뿔 해준 것도 없고 우리 귀한 아들 빼앗아갔지만 나는 원수마저 은혜로 갚는 보살이라서 말이다. 너에게 좋은 것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실탄이 필요 없다니 그딴 말은 왜 짓거려? 그게 아니라 요즘은 워낙 매체에서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잖아요. 원하는 요리법은 언제든지 제가 찾아볼 수 있어서 그래요. 찾아봐?
속 편한 소리하고 앉았다.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직여서 전수받아둬야 우리 아들한테 직접 맛있는 음식도 네가 차려내고 그럴 거 아니야. TV 보고 휴대폰 보고 요리법을 배우겠다고? 그런 것들에는 나 박 여사의 최고 요리 비법은 나와 있지도 않어. 우리 아들은 내가 해준 걸 최고로 잘 먹으니까 잔말 말고 너 이렇게 집에서 판판히 놀고 있을 때 나한테 음식이나 배워. 판판이 노는 거 절대 아니었는데 억울했지만 일단은 꾹 참았네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제가 그날은 부엌에서 시달렸고요. 남편한테 다 말했더니 엄청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되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뭘 하길 바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난 가만히 있을래. 눈치로 보건대 자기 모친과 척을 지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자기 아내 편 한번 시원하게 들어줄 줄 모르는 남자였답니다. 분란 안 만들고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 성격이 어마어마한 단점을 지니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적어도 저는 몰랐어요. 결혼 전에 남편의 유한 성격이 양면의 날을 지니고 있을 줄 알았다면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치사하게 뒤로 빠지겠다는 남편은 그러더니 은근하게 자기가 엄마 음식을 잘 먹기는 한다면서 덧붙이더군요. 일단 쓰린 마음을 붙잡고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웠어요. 그랬다가 또 후회했죠. 제 등짝 후려치시면서 설명하시고 행주 제 얼굴에 집어 던지시고 냄비 사이즈 잘못 꺼낸 게 너무 화가 나신다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있던 냄비를 갑자기 싱크대에 처박으셔서 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고요. 시동생은 저한테 간식 내달라 그러고 요리 배운 거 있으면 해보라면서 밥상 차려보라 하더군요. 못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배워먹은 게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시동생을 애끓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던데 그걸 보고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속 타는 나날이 몇 주 더 지나간 후 점입가경으로 남편의 사업이 망했어요.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어요. 투자금부터 사기당한 거였고 사무실 계약 역시 잘못된 거였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수습하느라 수중에 있던 현금을 싹 다 날려먹었어요.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란 게 뭔지 그때 깨달았네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만 불쌍해하셨고 남편의 편만 드셨으며 뒷수습하느라 진땀을 뺀 저한테는 비싼 남편 맞이한 값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라며 근엄하게 훈계하셨네요. 그 말 듣고서도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했고요.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미친 듯이 따졌었는데 미안하단 소리는 참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다 자기 잘못이라며 고개를 떨궈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자 친정에서도 당연히 일련의 사태를 다 알게 됐죠. 오빠랑 언니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 결혼 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아봤다면서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죠. 역시 친정 식구들이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어서 씁쓸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친정엄마가 저에게 신용카드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너 어렸을 때 못해준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러네. 예쁜 막내딸 두고서 뭐 그리 밖에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무심하게 굴었었는지. 네 아빠랑 상의해서 이거 주는 거야. 걱정 말고 부담 말고 요긴하게 쓰면 돼. 앞에서는 감사하단 인사만 했지만 그날 저녁에 집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를 보시는 엄마의 눈빛이 애틋한 기운으로 떨리고 있던 것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제가 우니까 남편은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묻고 친정엄마랑 했던 대화 알려주면서 신용카드도 보여줬죠. 남편은 자기가 사위로서 면목이 없다고 침울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날 밝으면 저희 부모님께 연락 한 통씩 드리라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근데 알겠다고 해놓고선 다음날 밤에 물어보니까 연락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차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연락을 못 했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웃긴 건 자기 모친한텐 잘도 연락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가 주신 그 카드를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카드의 존재를 들으신 거죠. 남편의 사업이 그 지경으로 엎어진 바람에 솔직히 형편이 너무 빠듯해졌지만 저는 그 카드를 쓸 엄두가 안 나고 속으로만 앓으며 참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카드를 한번 쓸 요량으로 찾았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저랑 남편 둘만 사는 아담한 집에서 그게 어디 갔겠나요? 당연히 남편한테 행방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다가 갑자기 흠칫하면서 잠깐만. 설마 엄마가 쓰시고 안 갖다 두셨나? 이런 혼잣말을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차갑게 식었죠. 당장에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시동생만 있더라고요. 제가 안방 서랍장 같은 데를 뒤지니까 시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혹시 신용카드 찾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그랬죠. 시동생은 거실 TV장 위에 카드가 있음을 알려줬어요. 제가 그 카드를 손에 쥐고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시동생이 헤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엄마 멋진 가방 생겼네요. 그런 거 들어보시는 게 꿈이라고 엄마가 하도 그러시는 거 듣고도 전 사드릴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참 다행이에요. 가방이요? 무슨 가방이요? 혹시 그거 지금 여기 있어요? 시동생은 해맑게 안방 안에 옷장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가방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건 그냥 가방이 아니라 루이비통 명품이었어요. 제 표정이 굳어졌고 마침 시어머니께서 귀가하셨습니다. 안방에 들어오시다가 깜짝 놀라시곤 곧바로 가방부터 품에 안으시더군요. 어머님, 사실인가요? 제 친정엄마가 저 쓰라고 주신 그 신용카드 멋대로 훔쳐가셔서 그 가방을 구매하신 거예요? 그거 루이비통이잖아요. 어머님께서 그건 갑자기 왜 사신 건데요? 갑자기라니, 난 늘 이런 거 갖고 싶었어. 형편이고 여력이 안 되니까 사치를 못 부렸을 뿐이지. 세상 천지에 이런 거 안 갖고 싶은 여자도 있다니?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야. 누가 어머님이 여자 아니라고 제가 그런 적이라도 있나요? 왜 훔친 카드로 그런 사치를 하셨냐고 저는 그거 여쭙는 거예요. 훔친 카드? 너 말 한번 재수없게 안 해? 빌려 쓴 카드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니? 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었지요. 제가 차오르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는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부라리시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셨어요. 귀한 사위를 얻어놓고도 입 싹 씻어버리는 사돈께 내가 직접 값을 받아낸 것뿐이야. 이거 왜 이래? 염치도 없는 집안 같으니 네가 열 올릴 게 어딨다고 이러니? 네가 하도 되바라져서 하지도 못하는 효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너한테도 이득 아닌가? 시어미한테 멋지게 효도 한번 했다고 생각해. 염치도 없는 집안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저요, 자랑은 아니지만 남한테 진심으로 화를 안 내보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폭발할 감정이라면 제가 끌어안고 터져버리는 게 낫다고 믿는 답답한 사람이 바로 저라서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저로 하여금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시다니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두고 늘 팔이 안으로 굽는 남편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 안에 애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답답이로 살아온 네가 바본 거지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하니? 어디 감히 시어미 앞에서 이딴 금방진 행동을 보여? 수치를 모르시는군요. 민망해하지도 않으시고 신용이나 사과도 안 하시네요. 이 미친 것이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는 명품 들만한 가치와 자격이 넘치는 입장이야. 걸맞는 걸 받아낸 것뿐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해?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진작에 제때 효도 못한 너겠지? 아, 끝까지 이러시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잘난 아들놈이랑 이혼할게요. 사업 거하게 말아먹고도 귀하단 소리 듣는 그 무능력한 놈이랑 갈라서겠다고요. 이혼하고 남남돼서 어디 시시비비 명백하게 가려봅시다. 콩밥 쳐드실 준비나 하고 계세요.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에 경악이 떠오르더군요. 저 같은 소심이 답답이는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저는 친정엄마의 카드를 손에 꼭 쥔 채로 시댁을 나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소리 지르시는 거랑 시동생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다 무시했고요.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친정 부모님을 먼저 뵀네요. 그러길 잘했던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게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다는 것, 명품 가방을 구매하셨다는 것까지 들으시곤 친정엄마가 우셨어요.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속에서 휘몰아쳤고 저는 끝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속에 든 답답함이 다 가실 만큼 커다란 울음이었네요. 친정아버지께선 간신히 화를 누르시는 낯으로 당장 이혼하라 하셨고요. 남편 앞에서 이혼을 선언할 때 제 기분을 묘사하자면 후련함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끝내 눈물을 보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을 흔들 순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그게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야. 질질 짜면서 이런 얘기나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남편을 봐줄 마음이 들었겠나요. 이도저도 아닌 남편, 진정한 소심이 답답이는 제가 아니라 이 남자였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는 이 망할 여편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그 틈을 타서 시어머니 욕을 엄청나게 하셨고요. 화가 잔뜩 나신 채로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역시나 사과는커녕 저한테 이간질에 능한 여우라면서 비난을 퍼부으셨어요. 되려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를 찾아왔던 시누이가 상황을 보더니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명품도 급이 맞아야 되는 거야. 엄마가 들면 시장 바닥에서 산 짝퉁 가방인 줄 알아. 아무도 백화점에서 사온 거라고 생각 안 해. 정신 좀 차려. 노망 났어? 시누이가 비웃으며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요. 시누이는 갑자기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던 남편을 보면서 이런 발언을 날리기도 했어요. 이혼 소송으로 너의 구질구질한 민낯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는 편이 네가 재혼하는 것에도 유리할 거란다, 이 어리석은 동생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저는 여유롭게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쫓아냈고 눈물을 매달고 호소하는 남편의 엉덩이도 걷어차서 함께 쫓아냈어요. 왜 나한테 눈물쇼를 하는 거야? 네 엄마한테 가서 질질 짜고 우리 귀한 아들 소리나 실컷 들어. 속이 다 시원했죠. 저는 시누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솔직히 저는 시누이가 저한테 자기 말대로 되지 않았냐면서 으스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얼마 후 이혼을 했고 완벽히 정리가 됐어요. 명품 가방은 금액으로 돌려받기도 했고요. 전 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들어갔던 금액은 어찌저찌 해서 반절 수준을 돌려받았네요. 인생 공부했다 치니까 많이 아깝진 않았어요. 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살짝 성숙해진 기분이 들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과 엄청 가까워졌어요. 부모님과 즐겁게 잘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레 오빠 언니하고도 전보다 친밀해졌죠. 서로에게 야속하거나 서운했던 것들은 뒤로 한 채 친한 남매 사이가 됐답니다. 전 남편은 저랑 끝내고 금세 재혼을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꽃뱀한테 잘못 걸렸다네요. 전 시동생은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그 차를 폐차시켰다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일로 전 시어머니셨던 그분은 쓰러지셨대요. 저의 전 시누이였던 그분은 현재 저랑 가장 친한 언니가 됐어요. 자주 보진 않아도 간단한 연락은 거의 매일 하고 있는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지나간 과거보다는 낫다고 믿을래요. 저에겐 든든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네요.